이 영화 그러니까 그 79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거죠, 위리겐 히스페터께서. 예. 네. 부고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감독님께서 이제 2003년에 KBS 스페셜을 만드실 때 제목은 푸른 논의 목격자. 만드실 때 그럼 처음 뵌 거고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본래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팀 내에 이게 약간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역사 스페셜을 떠나서 일요 스페셜이라고 당시에 시사 다큐멘터리를 주로 하는 파트로 제가 옮기게 됐었습니다. 근데 옮기고 나니까 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2달 반 뭐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가니까 제 방송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 날짜가 보니까 그때 2003년도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었어요. 그 날짜에 제 방송 이제 시간이 제가 그날 그 시간을 메꿔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5월 18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5.18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약간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말지라는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약간 진보적인 잡지인데 그 잡지에 필진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만원이 이 5.18은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그 당시부터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를 광주에 있는 당시 희생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완전 광주와 관계없는 제3자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면 저런 사람들이 말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광주에서 이 광주의 참상을 쭉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은 기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기록이 정확치를 않아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이면서 기록하는 훈련을 받은 기자 이야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광주 5.18 기간에 광주에 머물렀던 모든 기자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이 힌츠페트 기자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5.18 기간에 광주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자들은 사실은 들락날락 못해요. 한 번 들어오면 끝날 때가 있거나 아니면 후반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대학 시절에 봤던 그 광주 비디오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히스페트 기자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광주 비디오의 직접 촬영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소가 히스페트 기자를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좀 약간 잘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택시 운전서에 나왔던 영화 배우보다 실제로는 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지만 조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얄팍한 생각도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기자들 다 제외해버리고 이 힌츠페트 기자 단독으로 가자. 단독으로 가도 이야기가 굉장히 넘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부작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 당시 한 편을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송물로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극영화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자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히스페트 기자하고 이렇게 이 개인적인 친분이 사실은 있었고 히스페트 기자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약간 머리가 아팠었어요. 히스페트 기자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부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 KBS가 약간 KBS는 항상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 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주로 실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힌츠베트 기자의 부고를 KBS의 보도국에 알리면 보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겨레 신문에 후배가 한 명 있어가지고 걔한테 제발 좀 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부고를 내니까 한겨레가 취재하고 그다음에 연합통신이 보도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KBS가 비로소 힌츠베트 기자가 돌아가신 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힌츠베트 기자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뭘 다 알려야 된다 부담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안 만들고 싶었는데 그 택시 운전수 영화가 나오고 KBS 자회사에서 이 택시 운전수 영화는 사실은 극영화니까 사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하자고 할 때 제가 사실은 반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자회사에서 하도 완강하게 하는 바람에 밀려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완강하게 해주셔서 다행이었네요.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극영화 아니고 다큐멘터리인데도 극영화의 주인공이 갖는 캐릭터랄까요?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따라가느라고 바빴고요. 제가 준비하느라고 2번, 3번 다시 볼 때는 아주 명확한 캐릭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진중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애정을 가지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널리스트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예, 힌츠베트 기자가 사실은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힌츠베트 기자가 사실은 이 저널리스트가 굉장히 냉혹해야 됩니다. 앞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걸 찍어야 되느냐,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갈등할 정도로 굉장히 냉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힌츠베트 기자가 저널리스트로서는 그렇게 냉혹하지를 못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이 영화에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힌츠베트 기자와 이렇게 친분을 이어가는 게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사실 살짝 고민을 했어요. PD는 저널리스트일 때도 있고 그냥 약간 아티스트 비슷할 때도 있는데 저널리스트 입장이라면 취재원과 그렇게 친분을 깊게 맺어가지고 깊게 개인적인 관계로 가버리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가지고 힌츠베트 기자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은 생각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광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망월동에 묻히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설마 이랬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어떤 기자가 자기가 취재를 한번 한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묻히고 싶다는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베트남 저는 아프가니스탄 취재를 갔던데 그럼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묻히고 싶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천성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건 확실하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이분이 광화문에서 구타를 당한 자료를 제가 2003년에는 KBS 안에 있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냐 하면 독일 기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다시 찾으면서 어떤 느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혹시 80년대가 혹시 독일이 통일이 안 됐을 때인가 딱 보니까 통일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서독 기자 딱 넣으니까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 힌츠베트가 광주에 왔을 때는 서독 기자예요. 독일 기자가 아니고. 그래서 힌츠베트 기자는 당시에 공산주의와 이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의 분단 국가의 기자인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분단 국가,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분단 국가인데도 개인의 인권은 굉장히 보장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상당히 눌러도 된다. 이렇게 이 정부가 선전을 하는 거예요. 광주조차도 북한군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광주의 이 실상을 뭉개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미국 기자들이 느끼는 적개심, 분노나 이런 것보다 독일 기자는 이 문제의식을 훨씬 더 크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제가 한 두세 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또 감독님 오셨고요.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정도 더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다음으로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극영화 택시 운전사와 같이 개봉을 했어요. 좀 쫄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실 택시 운전사 제작사에서 시사회를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촬영 감독하고 제가 같이 시사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 다 보고 나오면서 촬영 감독이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떡하냐, 저 영화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만들어서 관객이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극영화를 걱정했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실제로 신치벤트 기자의 이 광주 들락날락하는 거는 얼마나 극적인데 저렇게 밋밋하게 만들고 갑자기 없는 이야기 막 만들어가지고 보안사 요원한테 쫓기고 왜 저렇게 했어 이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물었으면 자료를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역시 저희들은 그냥 방송사 직원인 거예요. 거기는 상업 영화사고. 예. 영화 1000만. 그렇죠. 예. 저희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광주를 다루는 영화들이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40주년 즈음해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개봉했던 김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뭐랄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자료와 고증에 기대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접근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한데요. 이제 좀 질문 혹시 있으시다면 손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오면서 오늘 저 일찍 왔었어요. 와가지고 5월 20일에 금남로는 어떨까 걸어봤습니다. 그래 이 20일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마구잡이 막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제 5월 20일 힌츠베트 기자가 광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에 있다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죠. 그래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이 이미 40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가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를 마지막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03년도만 해도 제가 참 젊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이 80년도 때는 제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이가 40인 중년들이 이건 역사예요. 그냥 우리가 마치 6.25 이야기하는 거 똑같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40 이하인 사람들을 40이 아니라 50까지도 이 이야기는 그냥 생생한 이야기가 아닌 그냥 지나간 역사책에 나오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이 광주가 이제는 이제 역사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구나. 저는 그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오늘 금남로를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게 뭐가 제대로 해결도 안 되는데 이제 역사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그래 지금 이 초등학생들은
정말 역사 중 역사 중 우리가 일제 마치 저 3.1운동 이야기하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 스페셜 PD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스토리지 않습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역사도 역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로 넘어가 버린 것을 가르치면 이것은 공부가 되는 거고,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면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 광주도 그냥 이야기로 뭐 따로 공부라든가 뭐 교훈을 주겠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때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 정말 광주 이야기는 글쎄요, 저 세계적인 뭐 죄아벌이든지 아니면 뭐 전쟁과 뭐든지 톨스토이 문학이든지 그런 것과 광주 이야기가 덜 극적이다, 밋밋하다. 저는 광주 이야기가 정말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고 더 리얼하고 더 오히려 뭐 교훈이라면 교훈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면 좀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되게 리얼한 극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글쎄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오늘 영화를 보신 우리 초등학생들이 계셔요. 우리 한번 영화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그 시신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마음이 좀 아팠고요. 너무 잔인하게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슬펐고, 특히 묘비가 나오는 장면에서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큐멘트 스토리라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시신들 나올 때도 마음이 아팠고 마치 그 3.1운동 영화 보는 것 같이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네, 감독님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광주가 이야기로서 역사성을 분명히 갖지만 이제 친구들이 영화를 볼 때 이 가슴 아픈 것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느낌이나 충격은 가슴 아픔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형태로 자기 안에 이야기로 자리 잡는지는 좀 긴 세월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사실은 광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자, 권력을 쥔 사람, 언론이라는 또 다른 권력을 쥔 쪽,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자기 그룹의 조그만 사람들의 그 약간의 영화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바로 이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면 절대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광주 이야기를 정말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광주라든가 민주주의를, 왜 민주주의가 소중한가, 그것을 알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초등학생 두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저 생각이 있어야 그 뒤에 민주주의가 왜 소중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초등학생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광주 있었지, 5월 18일이야 뭐 이렇게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감정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 광주 이야기를 이렇게 이 슬픈 감정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계속 더 성장을 하겠죠. 예. 아유, 예, 정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말문이 탁 막히는데 당연히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 앞에 전일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전일 빌딩 저도 오늘 오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전일 빌딩의 탄원들을 보면 야 여기에 이 벽에 10층 높이의 벽에 총알 자국을 그렇게 수십 개를 내려면 헬기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거기에 앞에 건축 공사장에 이렇게 비계라고 하죠. 그걸 세워서 총을 쏴야만 비로소 그 자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법과 관계되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헬기 사격은 없었고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저 영화를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보다가 마지막에 살짝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만든 영화 잘 만들어서 감동을 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5.18 40년인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올해가 5.18 40년이니까 뭔가 이게 이빨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이제 5.18이 끝나겠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왜 슬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슬픈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은 군대에 있었지만 저는 그때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광주 왜 저래? 저 이상한 놈들 사실은 대학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저기 진짜 저 유언비어 때문에 저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래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막 시위에 계속 참여를 한 게 사실은 흰스페트 기자의 저 비디오 때문입니다. 예. 광주 비디오 때 그래서 저는 이 흰스페트 기자의 이야기가 사실 제가 40년 동안 계속 가슴속에 답답하게 품어오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이번에 40주년 이래는 걸 금남로를 타고 도청 앞에 도청에 걸어놓은 걸 보면서 이제는 마음속에 좀 내려놔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만드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시 또 머리가 예. 근데 그런 정언들을 조금 체록을 좀 해둘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들이 카메라가 굉장히 이 화질이 좋은 게 굉장히 저렴해요. 예전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정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동영상 정도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수억짜리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그 화질이 안 좋은 그 상태에서는 정은들 체록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값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정은 체록 고화질로 된 이 체록들은 사실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작업도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했던 정은이라도 다시 받아놓고 할 필요는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드실 것 같아요. 속편은 나올 것 같고요. 감독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40살이 돼서 이제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거는 저희 바람이고 여전히 아닌 것은 매일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가 이제 감독님은 흰치페터 기자가 들어와서 김사복 씨의 도움으로 세 차례 광주에 들어와서 일종의 잠입 취재하는 그런 형태로 다루셨지만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5.18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의 어떤 광주 일지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광주 백서를 좀 읽어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가실 거고요. 영화가 이제 러닝타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쳐서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광주 사람들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광주 정신이라는 게 저는 좀 드러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주먹밥을 나누고, 물론 영화에는 극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모든 주유소가 휘발유를 무료로 제공하고 목재사 주인은 포크레인으로 목재를 쌓고 그리고 분수대 앞에서 24일에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데 일종의 시민 발언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남도 일대에서 다 조금씩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고 있는 거여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편집에 좀 이렇게 길을 잃지 않고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 방향이 이 방향으로 다루려면 뭐 그쪽에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입니다. 당시 언론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느냐. 언론이 사실은 와치독이라고 민주주의의 감시견이어야 되는데 이 감시견이 미쳐서 같이 주인을 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두환 같은 저런 신군부가 그 난리를 칠 때 저는 지금도 제가 KBS 소속이지만 KBS도 당시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광주 KBS가 불이 탔겠죠. 이 언론이 저는 이 군부가 목에 이 총을 들이민다든가 이래 위협을 해가지고 보도가 그래 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광주가 끝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이게 전두환에 대해서 찬양 기사를 마구 쓰고, 예? 광주에 대해서 사실은 광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언론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신문이 조판됐다고 흩어지고 이런 보도 이런 보고가 왜 중앙 언론사에 안 갔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청와대 들어가고 문화공보부 장관이 되고 출세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과 결탁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잘 나간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언론이 40년 지나도 아직도 폐간이 안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이 얼마나 비열한가. 왜 외국 언론 기자는 사실은 광주 들었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저 기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당시에. 사실 한 번 들어가 취재하고 저는 힌츠피드 기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딱 들었다가 이 21일 날 나가가지고 바로 보도를 해가지고 광주에서의 시신 보도가 힌츠피드 기자가 최초예요. 그전에는 이런 사진도 없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대특종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미 그 특종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모킹 건이라고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뭐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 히츠피드 기자는 결정적인 물증을 카메라로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후속 뭐 취재를 하든가 이러면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 일본에 도착해 당일날 다시 돌아와가지고 광주로 그 다음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외국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 외국 기자는 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의 김사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는 그 사람은 독일 기자보다 더 위험해요. 그 독일 기자는 그래도 독일 대사관에서 약간 지켜줄 수도 있을 소지가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남영동 구슬이 끌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과연 언론사에서 저는 언론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도를 이상하게 한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 전두환 정권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보도를 한 그 언론사들, 그 기자들은 정말 지금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름을 다 남겨놓고
이런 어떤 짓을 했는가는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길게 이야기를 사실 못했었습니다. 어차피 신치페트 기자가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를 90분 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못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 사실은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걱정될 만큼 강성 발언들을 하셔서 몹시 쫄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힌츠페터 기자가 대단한 것은 광주항쟁만 찍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86년 11월에도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카메라로 이렇게 맞긴 했지만 부상을 당하고 그걸로 나중에 그 부인이 말씀하시는데 통과 증후군까지 겪고 결국은 일을 내려놔야 됐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감수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언론인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을 하면서 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건 진짜 좀 불가사의하다는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또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언론인들의 어떤 사명이랄까, 소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도님 아까 서독, 동독 이렇게 나누기 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나는 부정한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유럽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일종의 역사학자, 그러니까 타락한 역사학자인 거죠. 그 사람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일종의 막말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때 데보라 립스타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32번의 공판을 거치면서도 진실이 이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왜곡되려고 하는 역사를 시민들이 어떻게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 의식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가 달라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독일은 사실은 국민 선동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혐오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일종의 발포 명령이나 헬기총 사격이나 교도소 안매장이나 민간 차량 무차별 학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정권들을 겪어오면서 5.18이 완전히 폄하됐던 사항들 이런 것들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계속 역사가 부정되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도 발족이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한 현재인데요, 감독님.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5.18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작업들, 예를 들면 책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 어떠신지요? 제가 이 5.18이라든가 힌츠페트 기자의 이야기라든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잊고 싶은 게 사실은 그게 더 커요, 사실은요. 이거를 어떻게 후속 작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속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5.18도 좀 잊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이게 다시 되새기고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할 글쎄요. 저도 좀 이게 약간 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들이 제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드럽게 안 하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장시간 영화 보셨어요. 어려운 시절에 마스크를 끼고 2시간씩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예, 이게 사실은
4.19 때는 제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뭐 그 4.19 프로그램 제가 만들기도 만들었지만 4.19 프로그램 만들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터치가 되질 않았어요. 6.25도 뭐 제 아버지가 참전했지만 6.25도 뭐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뭐 고조선부터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다 했지만 그거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뭐 역사니까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걸 뭐 찾을 뿐이고 약간 저와는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뭐 떨어져 가지고 사실 정서적으로 저하고는 밀접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5.18은 제가 조선일보 5.18 기간 도중에 저 왜 저럴까? 조선일보 만평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광주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계속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이니까 대학 1학년인데 뭐 별로 그렇게 사회 의식이 없는 대학 1학년 있잖아요. 그때 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고3 때인데 뭐 그런 정도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뒤에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진짜 할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그러고 나중에 이게 정말 그랬구나. 정말 사람들 저렇게 이유 없이 이게 저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건데 저렇게 저질렀구나. 그런 거를 보고 그 뒤에 제가 취직을 저는 사실 안 하겠다 생각했었어요. 6.29 대학 4학년 때 6.29가 딱 하고 6.25 선이 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뭐 취직하는 거 포기하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한때는 이 광주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컸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광주 이야기는 저하고 정서적으로 터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터치가 되니까 앞에 있는 다른 사건들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르죠. 다른 건 역사, 이것은 저한테는 역사가 아닌 거죠. 그냥 저한테는 경험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저도 이 5.18을 다루면서 제가 늘 혹시 내가 객관성을 잃지는 않을까? 제가 혹시 저의 개인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게 이제 사실 제가 염두를 많이 썼는데요. 이 영화는 1인칭 시점으로 그냥 뭐 제 주관적으로 편하게 가자 이래가 사실은 좀 편하게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5.18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르죠. 맞아요.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그 배우 조성하 배우님이 나레이션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독님의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를 1인칭으로 이끌었던 거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인생 자체를 뒤흔들고 이후에 가는 길을 정립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네. 오늘 멀리서 와주신 감독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분들에게.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고향은 울산이신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깊은 영화들을 만드신 분은 이것도 편견이죠. 저희 아주 연관이 깊은 이 지역의 어떤 분이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더 반갑고 어떤 의미에서 기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오늘 하여튼 덕분에 저 5월 주간에 광주를 와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참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한때는 광주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광주에 가서는 제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을 잘 장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